여기는 쿠카나라입니다. 현재 왕이 통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할 왕자나 왕비는 없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15살 딸 요나 공주만 있습니다. 작은 나라라서요. 주변 국가들의 눈길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전 왕이 돌아가신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는 완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요나 공주는 왕의 의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드는 적절한 옷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의식은 그녀 없이 끝났어. 요나는 항상 자신의 머리에 대해 걱정했어. 아버지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왜 자신의 머리가 그렇게 곱슬곱슬하고 불타는 듯한 빨간색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5명의 장군 중 하나인 학이 와서 그녀의 머리를 조롱했어. 학이 공주를 놀릴 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와 요나 공주가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야. 학은 요네에게 수일이 곧 온다고 알렸어. 그 소식을 듣고 공주는 재빨리 달려갔어. 수일은 요나의 어린 시절 친구이기도 했어. 그가 그녀보다 3살 더 많았지만 그녀는 많은 세월 후에 수안과 만났다. 그는 요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머무를 계획이었다. 수안은 왕을 맞이하러 달려갔다. 요나는 수안이 여전히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해 있었고 과거에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자주 슬펐었다. 그래서 수안은 요나의 어머니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수안을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 다음날 요나는 수안을 찾으러 달려갔고 그가 학과 활쏘기 경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경기를 보러 갔고 수안에게서 활쏘기를 배우고 싶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딸이 무기를 만지는 것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수안은 뜻밖에도 요네에게 함께 말타기를 하자고 초대했다. 그녀는 동의하고 달려갔다. 학이 요나를 말에 태웠다. 그리고 요나는 수일이 여성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에 익숙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분명 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실제로 수일은 많은 결혼 제안을 받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나는 어린애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학에게서 결혼 제안을 이미 받아들였다고 자랑했다. 학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다. 수엘은 2사람을 축하했다. 그로 인해 요나는 그가 왜 그 거짓말을 믿었는지 궁금해졌다. 요나는 나중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자신과 수일이 함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일은 확실히 재능이 있었고 이전 왕이었던 그의 형의 아들이기도 해서 왕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지만 왕은 여전히 수일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은 여전히 수일이 요나와 결혼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진짜 겁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당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해를 입는 같은 운명을 요나에게는 겪게 하지 않으려 했다. 요나는 화가 나서 뛰쳐나갔고 갑자기 수상한 인물이 다가왔다.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는 자일까 두려워했다.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녀를 쫓았어요. 그때 수웨드 유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일은 밖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유나는 매우 불안해했어요. 그는 그녀를 하크에게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2사람이 약혼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솔직하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자신은 수일에게만 마음이 있다고. 수일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유나를 젊은 여성으로 보는 게 힘들다고 인정했어요. 그는 그녀를 아이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요나는 수안의 인정을 필요로 했다. 그녀는 나라의 일이나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수안을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날 후 요나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수안은 요나를 옆으로 불러 머리핀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그런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안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를 만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때 하크가 2사람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쉬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크는 수엘에게 궁전에 무언가 침입했다고 느꼈다고 알렸어요. 그가 요나도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인에게 그녀를 지켜보라고 부탁했고 동시에 궁전의 보안을 강화했어요. 그 밤에
요나는 아버지를 만나서 수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방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비도 서 있지 않았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일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때 핵은 경비 근무 중이었고 민수와 마주쳤다. 왕의 개인 경호원 중 한 명이다. 두 사람은 잠시 요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수엔에 대해서도. 그동안 요나는 처형을 당할 때 헤크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다. 헤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수안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조금 돌아가서 요나는 여전히 수안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수안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수안 편의 군인들은 아직 상황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헤크만 주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헤크는 그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설명을 요구했다. 적들이 검을 뽑았을 때 핵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 순간 수이렐은 요단아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항상 전쟁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왕이 되었다. 10년 전 이전 왕이 장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신 수베네라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넘기기로 결정했다. 수일의 아버지는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울 의지도 있었다. 하지만 요나의 아버지가 수일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다. 그것이 이유였다. 수일은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처음부터 수일은 요나를 해치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방을 드물게 방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때 카이라는 남자가 나타났고 수일이 임무를 완수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요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는 요나를 입을 막기 위해 죽이려 했다. 그녀는 촛대를 넘어뜨렸다. 방에 불을 붙였다. 그로 인해 군인들과 카이는 불을 끄게 되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는 도망쳤다. 요나는 아직 수일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붙잡혔다. 그 후 곧바로 학에게 구출되었다. 원래 하크는 수안과 요나 사이에서 제3의 바퀴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왕실 경비대에서 낯선 얼굴들을 많이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수안에게 상황에 대해 물었다. 요나는 하크가 여전히 자신 곁에 있어 매우 기뻤다. 그는 왕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주를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크는 그때 왕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수안이 그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노한 하크는 수안에게 달려가 답을 요구했다. 그는 수안이 전쟁을 싫어하는 왕을 왜 죽였는지 알고 싶었다. 특히 수안이 결코 왕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수일은 이 나라에 약한 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카이는 하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나가 인질로 잡히자 하크는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크는 그때 포위당했다. 그러나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그가 요나와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은 화살을 쏜 민수와 제회했다. 하크는 요나를 민수에게 맡기고 길을 열기 위해 앞서 나갔다. 셋은 숨을 곳을 찾았지만 경비가 너무 많아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민수는 다른 두 사람이 도망칠 수 있도록 주의를 끌기로 결심했다. 민수가 요나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되더라도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공주의 망토를 입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학은 민수가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요나와 함께 요새를 탈출할 기회를 잡았다. 민수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고 궁수들에게 쓰러졌다. 그 후 두 사람은 숲으로 도망쳤고 수일은 그 지역을 순찰할 병사들을 보냈다. 수일은 병사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학이 숲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시도해야 했다. 학은 요나를 숲에서 재우게 했고 다음 날 아침 시민들은 나라 안의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수일은 여전히 병사들로부터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다. 한편 학과 요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학은 요나가 살아있는 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요나는 항상 하크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고 하크는 그녀를 안아주며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재능 있는 이들을 모집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여정의 이야기이다. 숲에서 며칠이 지나자 하크는 요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전에 고난이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몇 년 전 하크는 한 장군의 손자였고 왕의 주목을 받아 미래의 장군이 되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하크는 왕실이나 귀족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 거절했다. 그는 그들의 음모와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싫었다. 게다가 그는 요나 곁에 있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가까이 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평정을 잃곤 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녀를 피하려고 할 때 요나는 그를 피해 숨었다. 그녀는 불부족의 족장 아들인 티준에게 장난감처럼 놀림을 당한 후였다. 그 순간 하크는 요나가 수완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일방적이라고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크는 그 후 떠나고 싶었고 할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요나가 하크를 찾아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하크를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의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 과일을 주고 떠났다. 하크는 그 후 군인들이 왕이 현재 자신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엿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는 티준이 공주를 괴롭히고 심지어 너무 지나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 하크는 티준이 자신의 의도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요나와 매우 가까운 척 했다. 그는 또한 요나의 경호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바람 부족의 후계자임을 밝혔다. 그때 왕이 도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하크가 요나를 잘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순간부터 하크는 이 왕이 전혀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티준의 칼을 잡아 그를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다쳤다. 하크는 여왕이 막 세상을 떠났을 때 왕과 요나가 그때 얼마나 황폐해 있었는지를 기억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지가 되고 싶었던 요나는 강하게 버티려 했다. 수완과 학도 요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와 함께 눈에서 놀았다. 너무 많은 눈덩이를 던진 탓에 요나는 결국 아프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방문해 주기를 정말 원했다. 하지만 왕실 의사는 그가 바쁘다고 말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 수완도 아프게 되었다. 그래서 학의 할아버지가 방문했다. 수완은 학의 할아버지처럼 장군이 되고 싶어 했다. 학은 자신이 할아버지가 데려다 키운 과일 뿐이라고 밝혔고 수완의 아버지도 방문했다. 그로 인해 요나는 왕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슬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병에 걸릴까 두려워서 딸조차 방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크는 왕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나라의 문제보다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나는 하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날 밤 요나는 다시 배가 고팠다. 그래서 수우멜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했지만 가져온 죽은 꽤 형편없었다. 그때 왕이 들어와서 자신이 직접 죽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요나는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다 비우려고 했다. 요나는 한때 하크와 수윌이 항상 자신의 곁에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 눈을 뜨면 잔인한 현실만이 그녀를 맞이했다. 세 사람이 함께 바라보던 하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크는 요나가 최근에 그저 걷는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도 지쳐 있었다. 그래서 하크는 요나를 이렇게 만든 수반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다. 그는 수일이 요나에게 준 핀을 보고 그것을 간직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요나는 다시 핀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하크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요나는 수일에 대한 감정을 버리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잠시 밖에 나갔다가 독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래서 하크는 그녀를 보호하고 뱀의 굴에서 빼내기 위해 따라가야 했다. 그는 머리핀을 돌려주었다. 그 순간 요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 숲속에 머물렀다. 요나는 하크가 뱀에게 물린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작은 물림이라서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마을에 간다 해도 병사들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하크는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향해야 했다. 바람 부족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하크가 돌아온 것에 놀랐다. 그들은 요나에 대해 몰랐고 하크가 연인으로 데려온 소녀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두에게 요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부탁했고 할아버지의 행방을 물었다.
그들은 궁전이 5전 군장들을 소집하는 소환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은 아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5장군들이 모여 있었다. 불족의 족장이 학의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고 전국의 학이 왕을 죽이고 공주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이 순간 수치르리 앞으로 나서서 아직 학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왕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수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수일은 지금은 5부족 모두가 연합해야 외부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부족장들은 모두 수일이 다음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학의 할아버지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학이 장군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견이 필요하면 학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이도 만약 그 노인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예전에는 그가 수안을 자신의 손주처럼 대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안은 3일 후에 대관식을 열겠다고 발표하며 그가 참석하기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불의 부족의 우두머리가 수안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비밀리에 지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하크가 이 시점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불의 부족은 하크 아래의 바람의 부족을 진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때 요나는 의식을 되찾고 하크의 동생과 같은 소년인 욘을 만났다. 욘은 욘에게 하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녀는 하크를 친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년들은 요나가 하크를 연인으로 보지 않으니 하크가 거절당했다고 농담했다. 학은 그 순간 욘에게 자신이 만들어준 신분을 알렸다. 식사를 마친 후 요나는 밖으로 산책을 나갔고 한 노부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학에게서 요나가 궁중 하녀였으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여인은 요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며 세탁 일을 맡겼다. 나중에 학이 도우러 왔다. 두 사람은 마을 가을물이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다. 학은 상류로 사람들을 보내 조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도 돌아왔다. 그는 요나를 다시 만나 매우 기뻐했다. 상류로 조사를 갔던 헙라는 남자가 갑자기 몇 군데 상처를 입은 채 돌아왔다. 그는 불의 부족이 상류에서 물을 막아 마을로 흐르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했다. 학의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그는 불의 부족이 그가 수일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의 할아버지는 이미 수일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왜냐하면 학이 다시 나타난다면 그는 분명히 왕을 죽인 혐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티준이 다시 나타났고 꽤 씁쓸해 보였다. 학이 과거에 간섭하지 않았다면 그는 요나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요나는 요가 저녁 먹으러 부르러 왔을 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갑자기 쓰러졌다. 학과 그의 할아버지는 요에게 요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상인 캐러밴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는 그들이 물이나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두가 이것이 화족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행은 의사를 알고 있다며 연을 위해 약을 구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학은 행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 군사력이 약해진 지금은 화족을 자극하지 말라고 모두에게 명령했다. 화족은 지금 왕실의 지원을 받고 있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었다. 학은 연을 따로 만나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학은 그녀가 여기서 평화롭게 계속 살기를 원했고 그 후 할아버지를 만나 문제를 논의하러 갔다. 학은 할아버지가 수일의 즉위를 승인하고 장군 직위를 되찾게 하며 자신은 부족을 떠나 바람족이 더 이상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공식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 연이 여기서 가장 평화롭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손자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학은 부족장의 권한을 빌려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하크는 무기 상점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챙기고 익숙한 얼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한편 힘근 약을 가지고 돌아와 요나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요나는 이후 다시 그 나이 많은 여성과 만나
공격당한 상인 캐러밴을 방문했다. 그녀는 자신이 착한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여 문제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요나는 하크를 찾으러 갔고 그가 이미 요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나는 눈물을 쏟았고 요나는 무슨 일이냐고 급히 물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모든 것에 대해 요나에게 감사했고 요나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나는 하크에게 요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요나는 이미 떠나버렸다. 그 순간 학은 마을 입구에서 다시 부하들과 만나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났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요나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요나는 학을 찾으러 왔고 그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학은 거절하며 이제 여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녀는 학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다. 학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녀의 장군이 아니라고 말하며 만약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가 그에게 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유로 그녀가 바람부족에 남도록 압박했다. 그때 학의 할아버지가 화를 들었다. 학이 다시 요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같자 결국 학의 할아버지는 요나가 학과 함께 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때 티주는 누군가 학과 요나의 행방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찾으러 떠났다. 한편 하크와 요나는 그의 할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이 사람이 이전 왕을 인도했던 사제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왕이 선택한 길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물러나 인간과 격리되었다. 두 사람은 황량한 산악 지역에 도착했다. 하크는 이곳에서 밤에 자는 것이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요나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하크 옆에서 자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하크는 그녀가 잘 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근처에서 여러 적의 발소리를 듣고 요인을 숨기도록 끌어당겼다. 그는 티준의 군대와 마주쳤다. 티준은 이렇게 빨리 그들을 만날 줄 몰랐다. 하지만 학은 자신이 더 이상 장군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바람부족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티준은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학은 다가오는 적들을 쉽게 물리쳤다. 궁수들이 멀리서 화살을 쏘기 시작하자 학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붙잡고 달리며 날아오는 화살을 모두 베어냈다. 그때 요나가 비틀거렸다. 그래서 학은 그녀를 보호하며 대신 화살을 맞고 함께 도망쳤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잠시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하지만 학은 나와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요나를 숨겨두고 간 하크는 곧 적들에게 둘러싸였다. 요나는 하크를 맞춘 화살이 독이 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곧 쓰러질 것이다. 그녀는 하크의 방해가 될까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하크에게 의존하기만 한다면 바람부족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곧바로 뛰쳐나가 활자비를 쓰러뜨리고 티준과 맞섰다. 티준은 그녀를 데려가서 수원을 무너뜨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티준이 수원이 저지른 일을 이미 알고 있다면 왜 그를 지지하고 바람부족을 억압하는지 물었다. 그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바람부족을 억압했다. 그녀는 티준이 위선자라고 말하며 절대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다. 티준은 한때 약했던 공주가 이제는 강해진 것에 충격을 받았고 요나의 머리카락은 마치 자신을 태우는 불꽃처럼 보였다. 학은 그녀가 또 다시 여기로 달려나온 것을 꾸짖었다. 그는 요나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독이 그의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베이고 절벽 끝으로 밀려났다. 학은 떨어졌지만 간신히 절벽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요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티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요나는 그의 칼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몸을 풀고 학을 구했다. 티준은 그의 병사들이 요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가 검을 들고 앞으로 달려가 하크를 구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절벽에서 떨어졌다. 티준은 그의 병사들에게 그들을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두 사람이 낙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날 밤 티준은 수원을 만나기 위해 돌아와 요나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건넸다. 티준은 요나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며 그녀가 정말로 죽었다고 믿었다.
카인은 요나를 잡아 돌아오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지금 티주는 수원에게 이 실수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수아는 단순히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그 사이 낯선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하크와 요나를 숲에서 발견했다. 동시에 수안의 즉위식 날이 다가왔다. 카인은 하크의 할아버지와 새로 임명된 장군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수아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수아는 과거에 요나를 방문할 때마다 하크가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수아는 하크의 힘을 항상 존경해왔고 하크가 자신의 개인 경호원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그래서 하크는 한때 수안에게 요나와 결혼하고 왕이 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수아는 항상 그 제안에 주저했다. 수아는 언젠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더 이상 요나와 하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저것들을 버림으로써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믿었다. 관습식 때 수원은 여전히 불의 부족이 섬기던 여러 부족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항상 왕자를 노리고 있었다. 대지의 부족은 권력을 가진 자들만 섬겼다. 물의 부족은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바람의 부족에는 하크의 할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많은 엘리트 전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원은 외부적과 맞서기 위해 모든 부족을 통합해야 했다. 하크의 할아버지는 수원에게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수원은 왕국을 부흥시키고 옛 영광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이 필요 없었다. 이 땅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누군가 그의 길을 막으면 그는 그들을 제압할 방법을 찾았다. 하게 할아버지는 수원이 이렇게 많이 변한 줄 몰랐다. 요나는 이제 의식을 되찾았고 자신과 학을 구한 윤을 만났다. 윤은 학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자신을 보호하다 크게 다쳤으며 치료가 더 늦어졌다면 학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요나는 그 후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익수를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익수는 이미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윤의 말을 통해 요나는 익수가 학의 할아버지가 언급한 은둔 중인 사제임을 알게 되었다. 익수는 자신의 역할이 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은 바로 그 모호한 신의 말 때문에 익수가 수도에서 쫓겨났다고 믿고 있었다. 요나는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이는 윤이 궁전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때 요나는 하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윤이 확인하러 와서 하크가 열이 나고 치료할 적절한 약이 없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은 자신이 약사가 아니니 요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두지 말라고 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하크에게조차 감사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윤희 왕족과 귀족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익수가 요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죽음의 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고 요나는 익수가 왜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 물었다. 익수는 그는 그냥 삶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으며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요나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윤에게 감사하러 갔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윤은 예전에 그 서투른 사제를 돌봐주던 사람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사제라는 직책은 심지어 왕도 넘볼 수 없는 자리였다. 그들은 신들의 사자로 여겨졌으며 나라의 통치에 개입할 권한이 있었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신들을 화나게 하면 왕을 폐위할 권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제들은 왕실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수의 아버지가 이수를 궁에서 쫓아낸 것도 이수가 이전 왕의 통치를 방해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윤이 이수를 이렇게 먼 곳에 데려온 이유는 이수가 너무 친절했기 때문이다. 가난한 마을에 살면서 이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왔고 종종 자신을 희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둘은 이렇게 살게 된 것이다. 그 밤 요나는 갑자기 학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찾기 위해 뛰쳐나갔고 숲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결국 돌아왔다. 방금 검을 찾으러 간 것이었다. 요나는 그가 자신을 데리고 가자고 부르지 않아서 울었다. 하크는 그녀를 위해 많은 상처를 입었고 만약 자신이 죽게 된다면 그녀가 얼마나 많이 울지 궁금해했다. 요나는 하크가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고 하크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머리와 부딪혔다.
요나는 그가 자신의 천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내밀었고 그는 그냥 따라주었다. 요나가 사랑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크는 그녀가 머리를 자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크는 그녀가 그 머리핀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날 하크는 상황을 잠시 이해하고 그들이 사제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나는 나중에 익수를 만나러 갔고 그는 그녀에게 신의 인도를 듣고 싶냐고 물었다. 학의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배우기 위해 익수를 찾아가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 그녀가 지금 원하는 것은 학과 평화롭게 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익수는 그녀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영과 학이 도착했고 익수는 4마리 용이 모일 때 진정한 왕이 다시 나타난다는 신들로부터 전해진 말을 읊기 시작했다. 학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꼭 전해져야 했다. 붉은 용왕인간으로 변한 용신이 이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 되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인간들에게 배신당해 쫓겨났다. 그때 4마리 용이 붉은 용왕을 구하러 왔고 인간을 멸망시키길 원했다. 그러나 붉은 용왕은 인간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4마리 용은 붉은 용왕을 보호할 4명의 전사를 만들었고 그중 하나는 무엇이든 찢을 수 있는 발톱을 가졌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졌고 한 명은 하늘까지 뛸 수 있는 다리를 가졌으며 한 명은 강하고 힘센 몸을 가졌다. 이 4명의 전사는 나중에 4부족을 세우고 왕이 죽을 때까지 그를 섬겼다. 그 후 4전사는 부족을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익수는 요나의 생명이 이제 위험에 처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학 혼자만의 경호보다 더 많은 경호원이 필요했다. 학 혼자서는 그녀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많은 동료가 필요했다. 그들이 바로 4명의 용의 전사였다. 그들은 전설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어. 그래서 요나는 그들을 찾아가야 해. 신들이 그녀에게 길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그녀가 그 길을 스스로 걸어야 했어. 익수도 요나가 수많은 재난을 견뎌낸 것은 신성한 운명을 지닌 자의 기적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학이 모든 짐을 짊어질 때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날 밤 요나는 그걸 생각하며 비녀를 버릴까 고민했어. 하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지. 나중에 그녀는 다시 학을 만났어.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이크수가 보여준 길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요나는 드래곤 전사들을 찾으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그는 동의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이크수는 2사람에게 요청을 했다. 그는 그들이 여행에 윤을 데려가기를 원했다. 윤은 나중에 요나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그녀의 머리도 자르기로 했다. 윤은 자신이 정말로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윤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 번 읽고 나면 어떤 책이든 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했던 이유는 익수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윤은 공짜로는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비용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윤은 그에게 청구서를 하게 할아버지께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윤은 하게 할아버지가 수일일의 아버지와 견줄 만한 전설적인 영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를 아이들을 사랑하는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윤은 세계 각국의 책들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익수를 만나서 윤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윤과 익수는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그들을 헤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은 그 말을 엿듣고 나중에 익수에게 찾아가서 따졌어요. 그러자 익수는 그에게 자신이 윤을 이곳에 계속 붙잡아 두고 싶지 않으며 윤이 세상을 보고 가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수는 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윤은 이수가 한때 가져온 의학서를 태워버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학이 와서 생선을 굽기 시작했다. 윤은 학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요나를 그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를 물었다. 학은 그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윤은 나중에 폭포에 가서 생각하며 많은 연전을 회상했다. 그가 불부족에 속한 마을에서 살 때 너무 가난해서 매일 먹기 위해 도둑질을 해야 했다. 이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윤은 그를 강탈하려고 공격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수는 아무것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행동했다. 그로 인해 유는 그날 밤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나중에 유는 이수에게 입힌 상처에 약을 발랐다. 그 후 유는 자신이 입힌 상처에 약을 발랐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이수는 윤에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고구마를 주었다. 윤은 이수가 그 고구마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발을 바꿨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그렇게 친절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수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수도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더 많은 책을 찾기 위해 수도에 가고 싶어 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항상 더 배우고 싶어 했다. 이수는 윤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신들이 지시한 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윤에게 집신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고 윤은 계속 배우기 위해 이수를 따라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수는 결국 떠났다. 윤은 그가 돌아올 날을 계속 기다렸다. 윤은 자신이 만든 집신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수를 다시 만났다. 이수는 윤을 위해 많은 책을 찾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했고 세상에서 물러나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전에 윤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은 그를 따라가서 돌보기로 결심했다. 윤은 또한 이수가 신던 집신을 대신할 집신을 하나 더 만들었다. 이수는 비틀거리면서도 혼자서 서 있을 수 있었고 윤은 이수가 괜찮고 스스로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은 이수가 원한다면 요나와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은 다시 출발했고 학은 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에 대해 질문했다. 윤은 학에게 짐을 보여주고 이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윤은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이수는 혼자라도 잘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윤은 학과 요나를 위해 길을 안내하며 앞서 나갔고 학은 윤이 여행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받아들인 것 같았다. 한편 수일은 부패한 귀족 몇 명을 조사한 후 카이가 그들을 제거하도록 했다. 요나의 아버지의 약점은 많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부추겼고 수빌은 그들을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나중에 붉은 용왕에 관한 책을 보았고 몇 가지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가 부활하기 위해 신화적인 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었다. 그때 요나의 그룹은 여전히 길을 가고 있었고 이수가 제안한 대로 제국의 국경에 도달하기 위해 나라를 가로질러야 했다. 드래곤 전사들은 종종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드래곤 전사들의 혈통을 지키는 부족이 있다고 전해지며 그들은 제국 국경 근처의 산속에 은둔하며 살고 있었고 그 마을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것이다. 하크는 요나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불안해했다. 그녀가 인식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었다. 아무나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나도 하크가 자신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녀는 궁전 밖의 세상이 어떤지 보고 싶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있는 한 마을에 멈춰서 식사하고 휴식을 취했다. 하크는 물품을 사러 갔고 요나와 요넥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큰 나무 근처로 도망쳐서 재집합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 후 떠나 무기 가게에 가서 활을 샀다. 그곳에는 요나가 자기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칼도 있었다. 하지만 하크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았다. 그동안 요나는 수일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학의 할아버지와 바람부족이 여전히 안전해 보인다는 것에 기뻐했다. 상점 주인은 요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났다. 요는 이전 물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녀가 조금 흔들린 것처럼 보이자 쫓아갔다. 그들은 그때 앞에서 부족의 몇몇 구성원들을 발견하고 구석에 숨어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학과 마주쳤다. 상황을 듣고 그는 그들이 여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가는 길에 그들 3명은 새로운 왕이 통치한 이후 나라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엿들었다. 먼저 세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장 성가신 것은 불부족의 군인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이었다. 요는 이렇게 숲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했다.
왕실의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나는 다시 한번 하객에 검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적을 공격하거나 최소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적을 무력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필요할 때 탈출할 길을 열기 위해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학은 그녀에게 이 활을 주고 전투 중에는 자신 뒤에 머물며 지원하라고 말했다. 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하루에 200개의 화살을 쏘며 훈련시켰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왜 아버지가 무기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했다. 그 후 학은 요나가 새와 토끼를 쏘며 연습하게 했다. 하지만 1시간 내내 훈련했음에도 그녀는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다. 그래서 학이 시범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을 때 천재들은 재능이 부족한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요나는 학이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문제는 활을 당길 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녀는 혼자서도 활쏘기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요나는 화살을 최대한 곱게 날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유는 요나가 더 빨리 익히기 위해 밤에도 연습하려는 의지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의 기술은 향상되었지만 활을 너무 많이 당겨 손에 상처가 생기는 대가를 치렀다. 윤도 활쏘기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반쯤인 사람이 무기를 다루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어 사용하지 않았다. 무기를 들 때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결단력이 없거나 망설이면 대가가 클 것이다. 하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적에게 결코 멀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다. 갑자기 요나는 도로 옆에 멈춰서서 멧돼지를 쏘고 싶어 했다. 무기를 들면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빼앗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이걸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생존을 위해 해야 했다. 그녀는 멧돼지를 향해 화살을 쐈지만 놓쳤다. 그래서 하크는 윤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는 요나가 아직 살해 의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물체를 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생명체는 아니지. 그는 그녀가 자신을 추격자로 상상하며 쏘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의 화살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요나는 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수일로 상상하라고 했을 때 그녀는 그의 얼굴을 스치는 화살을 쐈다. 하크는 그녀가 아직 조금 더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랐다. 보호하는 것은 그의 일이었지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윤을 찾으러 나아갔다. 갑자기 요나는 윤의 짐이 땅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직후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이 그들에게 떠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하크는 무기를 휘둘러 안개를 쓸어내고 산촌 사람들을 드러냈다. 그들은 요나의 붉은 머리를 보고 그녀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요나는 자신이 사제의 인도로 왔으며 네 용전사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을이 백룡 마을이며 백룡의 후손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때 유는 우리에 갇혀 있었고 요나마 조와 학이 자신처럼 붙잡히지 않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곧 두 사람도 들어왔지만 사실 붙잡힌 것은 아니었다. 요나가 말을 하자 그들은 윤을 풀어주었고 학은 모두가 요나의 붉은 머리를 보고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노인은 요나의 동료들에게 무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학과 윤도 여기 사람엔 이 그녀의 붉은 머리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요나의 붉은 머리가 첫 번째 백룡이 섬겼던 사람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학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백룡의 후손인지 물었다.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마을에는 백룡이 남긴 힘을 물려받은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 그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한쪽 팔이 일반보다 훨씬 컸다. 그리고 마을의 노인은 그를 지금까지 돌봐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백룡의 주인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아마도 몇 세대 후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마을의 노인도 백룡에게 빨리 아내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그가 백룡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 순간 백룡 전사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외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들이 마을의 문제를 일으키러 온 침입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백룡은 침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나타났다. 그동안 요나는 하크에게서 빌린 칼을 들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백룡을 모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백룡은 그녀가 적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요나의 붉은 머리카락이 보이자 백룡은 놀라며 그의 혈맥 속에서 백룡의 피가 반응했다. 그것은 오래전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게 했다. 백룡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붉은 용왕의 후손을 섬겨야 한다고. 백룡은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때가 오면 백룡이 본능적으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의 여정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그때 백룡은 정신을 차리고 요나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요는 요나의 붉은 머리카락이 백룡이 그녀를 정룡왕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녀를 주인으로 선택하게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왕이 아니라 단지 4마리 용의 힘을 빌리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누구이든 간에 백룡은 그녀를 섬기기로 선택했고 그의 피가 그것을 증명했다. 백룡은 마을 원로에게 즉시 떠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원로는 급히 다가와 먼저 작별 연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연회 중에 요는 백룡이 그렇게 쉽게 동의한 것에 놀랐다. 한편 학은 화룡을 찾아가서 다가오는 여행에 도움이 될 몇 가지 물자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신 화룡은 학에게 돈이 담긴 주머니를 건네주며 학의 임무는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은 화룡 같은 귀족이 어떻게 공주를 지킬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적대적인 기운을 가지고 요나와 만났다. 학은 화룡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요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화룡이 학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은 즉시 떠나겠다고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화룡은 학이 드래곤, 전사 중 하나가 아님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요나는 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 말을 들은 화룡은 학이 너무 약해서 드래곤 전사들이 공주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하크는 자신이 흰 돈마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날 밤 연회가 열렸다. 4세대를 키운 마을 원로는 이제 드디어 흰용이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모습을 목격할 기회를 얻었다. 다음날 흰용은 요나 일행과 함께 출발했고 이는 마을 전체를 놀라게 했다. 원로는 그에게 여행에 필요한 물품 더미를 건넸다. 그들의 부족의 사명이 이제 끝났지만 원로는 더 이상 매일 아침 흰용을 깨우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그녀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오래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일행은 여정을 계속했지만 남은 새 용사에 대한 단서들은 없었다. 그러나 흰용은 만난 적이 없더라도 일종의 연결을 통해 다른 용사들을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나는 그러고는 흰용의 진짜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놀라워했다. 그 이름은 카이아였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학은 끊임없이 카이아를 자극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요나는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나서야 했다. 그녀는 학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부탁하고 카이아에게는 학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 후 요나는 카이아에게 그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드래곤의 위치에 대해 물었다. 카이아는 집중하여 자신이 느끼는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길을 안내하고 싶었지만 곧 지네가 가득한 구멍에 빠져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받는 귀족임을 증명했다. 요나는 그에게 이제부터 그룹의 뒤쪽에 있으라고 말했다. 구멍에서 끌어내린 후 카이아와 학은 갑자기 주변의 여러 적의 존재를 감지했다. 요나와 요나는 근처에 숨어 있었고 학은 그것이 불쪽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단순한 도적들이었다. 그래서 학과 카이아는 모두 주저하지 않았다. 산적들은 여전히 숫자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카이아는 용해 팔을 활성화하고 돌진해 공격했다. 학은 카이아의 힘에 놀랐지만 무능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카이아는 학이 또 그를 뱀이라고 부르자 그를 치려했다. 서로 공개적으로 싫어했지만 두 사람은 상대의 전투 능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요나도 돕고 싶어 했다. 그래서 연이 조준하고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학을 매복하려던 산적을 쫓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목표를 맞췄고 연의 지시가 꽤 따라하기 쉬웠지만 연이 직접 쏘려 하자 실패했다. 이론만 있고 실전 기술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모든 산적을 처리했다. 하지만 카이아의 팔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았고 학은 다시 열린 상처로 인해 의식을 잃었다. 카이아는 학이 그런 부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학을 업고 갔고 그의 드래곤 팔은 일반 사람의 10배의 힘을 주었지만 오직 드래곤 팔만 강했다. 그의 왼팔은 여전히 다른 팔처럼 약했다. 카이아는 연이 꽤 강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산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학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번 경험했던 그 밤보다 더 무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이아는 정말로 이 강한 공주를 따르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밤 카이아는 그들이 오직 나물만 먹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연은 불평할 권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연의 요리가 학의 요리보다 여전히 나았기 때문이다. 그때 하크는 의식을 되찾았고 요는 그를 직접 먹이려 했다. 하지만 카이아가 대신하겠다고 자원했다. 요는 카이아에게 다음 드래곤 즉 블루 드래곤의 위치에 대해 물었다. 카이아에 따르면 블루 드래곤 클랜은 한때 지구 부족 안에 살았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그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카이아는 여전히 블루 드래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블루 드래곤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했다. 요는 블루 드래곤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근처 마을에 들어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카이아가 그들이 숲에서 자게 될 것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카이아는 잠부족으로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연은 모두가 정신을 차리길 원했다. 불의 부족을 만날 수도 있으니 주목받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선명한 빨간 머리였다. 한 명은 전직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용의 팔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받지 않는 것이 진짜 도전이었다. 그때 연은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다. 그들은 카이아가 푸른 용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만약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떠나기로 했다. 학의 뛰어난 위치 기억 덕분에 그는 군사 캠프였던 몇몇 지역을 지적했다. 그래서 푸른 용은 그곳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수색해야 할 장소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찾아도 그들은 아직 푸른 용을 찾지 못했다. 카이아는 파란 용이 있는 방향을 계속 가리켰고 그로 인해 일행은 파란 용이 국경을 넘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연이 피곤해 보이자 연은 그녀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음료를 건넸다. 그날 밤 카이아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다. 자신이 공주님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을 헛된 곳으로 이끌어 힘만 빼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파란 용이 자신을 감지하고 스스로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하지만 밤에 연이 활쏘기 연습하는 소리에 카이아는 잠에서 깼다. 학은 카이아를 멈추고 공주님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무력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훈련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연은 카이아에게 이렇게 야외에서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 잘 잤는지 물었다. 카이아는 점차 연을 좋아하게 되었고 연은 그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때 연은 파란 용이 지도에 없는 사각지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국경 근처를 선택했을 것임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침내 제국의 국경 근처에 숨겨진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러 나왔다. 카이아는 이 마을에 푸른 용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여기 사람들은 푸른 용 부족이 아니라 단지 가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부족이었다. 요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크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룻밤만 머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마을의 노인은 그들이 머무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 그곳이 미로와 같으니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경고했다. 요니 왜 마을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는지 물었을 때 노인은 그것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습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그룹은 휴식 공간으로 안내받았지만 요는 푸른 용을 찾기 위해 주변을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그룹이 마을을 탐험했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만 발견했다. 요는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그룹에게 후퇴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요는 예상치 못한 비밀 터널을 발견하고 하크의 그룹에게 알리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깊숙이 들어가 다람쥐를 보았다. 그 다람쥐를 쫓느라 정신이 팔려서 자신이 그룹과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불이 꺼졌고 그녀는 뜻밖의 한 남자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잠시 걷다 보니 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도망치려 했다. 갑자기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녀는 이 사람이 다람쥐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그때 학의 일행이 연을 찾아 나서고 있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카이아는 연을 데려온 사람이 푸른 용임을 알아차렸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달아났다. 많은 세월 전 푸른 용이 태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얼굴에 가면을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용의 힘은 그의 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푸른 용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푸른 용을 저주로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의 푸른 용은 이전 푸른 용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마을 전체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이전의 푸른 용도 현재의 푸른 용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을 마주치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힘은 그저 저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마을 사람들이 과장할수록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용이 죽더라도 이 마을에서 새로운 용이 태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푸른 용은 자신의 눈이 더 강해져 멀리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의 푸른 용의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동안 그들은 종종 외부 공격자로부터 마을을 보호했다. 그리고 이전의 푸른 용은 그의 후계자가 자신에게서 검술을 배우기를 원했다. 그래야 미래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테니까. 거칠고 엄격했지만 이전의 푸른 용은 사실 후계자가 고통 없이 괜찮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현재의 푸른 용에게 자신의 눈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싸운 후 이전의 푸른 용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저주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되어 기쁨을 느꼈다. 현재의 푸른 용은 그의 마스크에 종을 추가하여 비록 눈이 멀었지만 이전의 푸른 용이 소리로 그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의 푸른 용은 세상을 떠났고 적의 대군이 마을을 침략했다. 현재의 청룡은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 모든 적들을 물리쳤다. 그가 그들과 거리를 두려 애썼지만 요나는 여전히 청룡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청룡 자신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요나를 구할 때 그의 몸속 용의 피가 카이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의 피는 끓어올랐고 그가 어떻게 즉시 카이아가 백룡임을 알아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청룡이 지금 숨고 있는 이유는 이 힘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카이아는 이 마을이 감히 요나를 데려간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여는 백룡의 마을이 오히려 이상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고 청룡과 이곳 사람들은 그들을 침입자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청룡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터널로 한 번 더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카이아와 연도 함께 가기로 했고 그녀도 꼭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크는 그녀가 뒤에 남기를 원했다. 요나가 하크를 설득하여 그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직접 파란 용을 그들의 편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하크는 그녀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게 했다. 앞으로 그는 그녀를 어디든 따라다니며 귀찮게 할 것이다. 그는 카이에게 요나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남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협하기 위해 그곳에 남았다. 비밀 통로에 도착했을 때 카이아는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요나에게 먼저 가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 길에 들어선 누구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아는 요나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한편 요나와 요나는 이미 푸른 용에게 발각된 상태였다. 두 사람은 곧 그를 만나러 갔고 요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이름이 없었고 심지어 검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푸른 용의 다람쥐가 요나에게 애정 어린 듯 달라붙자 푸른 용은 갑자기 그녀를 만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그가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음에도 그녀가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이 힘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 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그를 만나 친구가 되자고 초대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용은 이 힘이 세상에 절대 풀려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요나를 쫓아냈다. 그를 강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와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푸른 용은 오랫동안 친구를 원했지만 그 욕망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해왔다. 요나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푸른 용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나중에 저주에 대해 알게 된 요나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마을 사람들을 맡고 있는 카이아를 발견했다. 그녀가 왜 푸른 용을 저주로 여기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카이아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카이아는 요나를 보호했고 하크는 상황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달려갔다. 하지만 길은 바위에 막혀 있었고 하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네를 치우려 했고 왕이 다시는 그의 딸을 데리고 오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요나는 의식을 되찾고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았다.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숨쉴 공기가 부족해질까 걱정했다. 카이아는 탈출 경로를 만들기 위해 발톱을 펼쳤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요나는 그들이 왜 용의 힘을 저주로 여기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들은 이 마을에서는 항상 파란 용의 표식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그 아이가 죽더라도 또 다른 아이가 그 표식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 사실은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했고 그들은 자신의 아이가 언젠가 그 저주가 될까 두려워했다. 그들이 그 힘을 탐내기보다는 두려워한 이유는 파란 용이 어린 시절에도 그 힘을 사용해 많은 군인들을 학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파란 용이 세상으로 나가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마을 안에 격리시켰다. 그때 파란 용이 나타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을 벌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의 가면이 떨어졌다. 요나는 그의 얼굴이 매우 부드럽다는 것을 보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파란 용의 눈을 바라보면 돌로 변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부수고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카이아에게 자신이 작업하는 쪽이 더 빨리 외부와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카이아가 도왔다. 요나도 함께 참여했다. 그리고 요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서 빠져나가고 싶은지 물었다. 반대편에서 파내던 중 길 저편에 갇힌 아들을 구하려 온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잠시 파내는 동안 요나는 지쳐버렸다. 그래서 카이아의 제안에 따라 파란 용이 그녀를 데리고 쉬게 했다. 요나는 파란 용이 얼마나 온순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알게 되었고 15년 동안 궁을 떠나지 않고 겪어야 했던 여러 일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자신의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파란 용은 어쩌면 요나 곁에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굴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학이 반대편에서 벽을 뚫었다. 학은 요나를 다시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안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랐다. 동굴을 나서면서 요나는 다시 한번 파란 용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다. 이제 그녀와 함께 가는 것이 자신이 항상 원했던 자유를 얻는 것임을 완전히 깨달은 파란 용은 요나를 따라가기로 선택했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가면에 달린 방울이 떨어졌다. 그리고 청룡은 마치 그 마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떨쳐내고
새 삶을 시작하려는 듯 그것을 뒤에 남겨두기로 결심했다. 요나의 일행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룡은 여전히 다소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카이아는 남은 2마리 용의 방향을 더 이상 감지할 수 없었고 전날 밤 힘을 과도하게 사용해 지쳐 있었다. 요나는 청룡에게 카이아처럼 감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청룡은 할 수 없었다. 카이아는 청룡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청룡은 갑자기 달아나 버렸다. 사실 그는 카이아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근처 가을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에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룹은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불을 피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니 요리를 마치자 그들은 파란 용에게 음식을 먹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공주라고 부르는 동안 파란 용은 그녀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파란 용에게 이름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요나는 욘에게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욘은 그녀가 파란 용을 외로운 우리에서 풀어준 사람인 만큼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란 용이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한번 그녀에게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녀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요는 또한 그가 예전에는 요나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상 귀족과 왕족을 싫어했던 요는 이제 예전처럼 그녀를 공주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요나가 물을 길러 가을로 갔고 학을 만났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 대신 공주라고 계속 부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한때 공주였고 왕의 딸이었다는 기억을 간직한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학은 동의하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바위를 파고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했다. 요나는 학에게 푸른 용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푸른 용이 밤과 강한 연결이 있다고 느꼈다. 그들이 그를 달빛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요나는 그에게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푸른 용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 같았다. 신은 그 후 자신의 전임자에게 속삭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이름을 받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음날 아침 요나는 일어나 카이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그는 이제 녹색용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룹은 카이아가 확인한 방향을 따라 여정을 계속했다. 목적지가 수도와 꽤 가까웠기 때문에 신의 원거리 시야가 유용하게 작용했다. 앞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적에게 발견될 염려 없이 안전하게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카이아는 신과 새로운 친구가 되어 기쁜 것 같았다. 그들이 가는 길에 굶주린 사람들만이 살고 있는 버려진 마을을 지나쳤다. 그곳은 기근에 시달리며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었다. 마을의 대부분 남자들은 군인으로 수도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실상 국가에 의해 버려진 상태였다. 질병이 퍼졌고 이주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윤희 한때 살았던 곳과 비슷했는데 불부족의 수장이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의 삶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 그룹은 나중에 도로에서 한 남자를 도왔고 그는 이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실패한 끔찍한 통치자였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부족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으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는 새로운 왕이 더 나은 왕이 되기를 바랐다. 그룹이 이동할 때 요나는 혼자 있기 위한 핑계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했다. 윤도 이전 왕을 존경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며 전 세계가 그를 무기나 갈등 없는 세상을 순진하게 꿈꾼 바보 왕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 여전히 그를 항상 존경할 인물로 보았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그 왕의 딸이라는 자부심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고 그녀는 근처에 앉아 울었다. 하지만 신의 다람쥐가 그녀를 위로하러 와서 기분을 북돋아 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일어나 활쏘기 연습을 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한편 수엘은 지구 부족 지역으로 출발했다. 부족장은 최근 지구 부족이 침체되어 상인이 거의 방문하지 않고 자원이 줄어들어 기운이 없었다. 그는 요나의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고 전쟁이 끝난 이후로 점점 약해졌다고 느꼈다. 수일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를 맞으러 나갔다.
그는 여전히 수시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부족장이 한때 멘토처럼 존경했던 사람의 아들이었기에 수일은 차를 마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와 함께 하늘 부족의 부족장이 있었고 이 두 부족의 지도자는 밤과 낮처럼 다르기로 악명 높았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구 부족의 부족장은 수일이 여전히 다소 여리고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느꼈고 이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래서 지구 부족장은 수일이 진정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했다. 수일은 그러고 나서 견학을 가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 시간 동안 지구 부족장은 광산이 다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수석 보좌관은 수일에게 오늘 왜 왔는지 물었습니다. 분명 이유 없이 여기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일은 관광하러 왔다고만 대답했고 이는 지구 부족의 수장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일에게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점에서 수일은 그 약속을 이행할 만큼 신뢰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일이 나라에 재앙만 가져올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 자신이 반란을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수일은 이를 이해했고 그 발언에 대해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니까요. 그 후 그룹은 투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는 그곳에서 왜 돌을 숭배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에 대해 물었을 때 수장은 단순한 믿음일 뿐 깊은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리를 비우고 수산에게 필요하면 자신의 하인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수인에게 추장의 말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전하며 추장이 단순히 너무 낙담해 평화로운 시기에 목적을 잃었고 나라를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일은 지구 부족의 추장이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품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잠시 후 하인이 전투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추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달려왔다. 기뻐한 추장은 수일을 만나러 달려갔으나 그것이 단지 모의 전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일은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했다. 지구와 하늘 부족의 추장들은 모두 이 아이디어에 반대하며 수일이 축제를 열기 위해 나라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가 이전 왕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할까 걱정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제가 열렸다. 지구 부족의 추장은 수일이 자신에게 선물한 의상이 꽤 불편하다고 느끼며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직접 선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써야만 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아내가 수일과 친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일이 그녀가 만든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때 족장은 사람들이 그가 공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 행사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수일이 규칙을 설명했다. 그는 팀을 이끌어 족장 측과 싸울 것이다. 참가자들은 각자 머리에 그릇을 쓸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릇을 깨뜨리면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에 따라 점수를 얻는다. 각 편의 병사들은 평민, 귀족, 왕 3계급으로 나뉜다. 같은 계급끼리는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 하지만 계급 간에는 제한이 있다. 왕은 귀족의 그릇은 부술 수 있지만 서민의 그릇은 부술 수 없다. 귀족은 서민을 때릴 수 있지만 왕은 때릴 수 없다. 서민은 왕을 겨냥할 수 있지만 귀족은 겨냥할 수 없다. 그릇이 부서진 사람은 모두 죄수가 된다. 하지만 팀원이 여분의 그릇을 주면 그들은 게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모든 그릇을 잃은 쪽이 패배하게 된다. 지구 부족의 족장은 수일이 실제로 싸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유명한 해커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수일의 진정한 힘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 부족의 족장은 지구 부족의 족장이 강력한 전사들에만 집중하고 수일 같은 사람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경기장에 발을 디디자 지구 부족의 족장은 수일이 정말로 약한 다람쥐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일은 대담하게 나아가 그에게 도전했다. 족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갑자기 수일이 돌아서서 도망쳤고 그의 병사들을 먼저 내보냈다. 이 5명의 병사들은 사실 수일의 팀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강제로 배치된 지구 부족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우두머리가 이기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해칠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모든 힘을 다해 싸우기로 했다. 한편 우두머리는 방역할 수 없었다. 그들이 평민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우두머리를 도와야 했지만 다른 귀족에게 쓰러졌다. 하지만 귀족과 마주하게 되면 우두머리는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고 하나씩 그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적을 찾으며 전장을 돌아다녔다. 수일은 우두머리 팀의 평민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지구 부족의 수장은 하늘 부족의 수장을 만났는데 후자는 귀족이었기 때문이다. 지구 수장은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늘 수장은 자신의 그릇이 깨지지 않는 한 방어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수일은 자신을 쫓고 있는 5명의 평민들을 피하며 그들이 서로의 그릇을 우연히 깨뜨리게 했다. 그는 곧바로 포로들을 구하러 달려갔고 이에 지구 부족의 수장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수일은 수장의 얼굴 바로 앞에 떨어진 날아오는 나무검을 쳐내었다. 그때 수장은 수일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운이 좋은 척하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수일은 포로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져왔다. 장점은 이제 더 많은 병력을 얻었지만 단점은 상대편이 다시 그릇을 깨뜨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일은 다시 쫓기게 되었고 수장은 수일이 정말로 실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연기와 먼지를 일으키며 수장의 진영을 흩뜨렸다. 그는 수우원 팀에 합류했던 부족원들에게 누가 그런 전술을 가르쳤는지 물었고 그들은 바람을 예측하는 것까지 모두 수완의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족장은 마침내 자신이 수일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야 수일이 일부러 자신의 군대를 패배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족 중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을 병사로 뽑았기 때문에 결국 대지 부족의 군대는 패배했고 족장만이 포위당한 채 남게 되었다. 그는 예전에 다람쥐로 보였던 존재가 이제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보였다. 수일은 그에게 병사들을 부활시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전투를 계속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족장은 만약 이곳이 진짜 전장이었다면 어떤 병사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그리고 자신이 1000명의 적을 혼자 상대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수일과 싸웠다. 그러나 수일이 맹렬하게 싸우던 중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 틈을 타 족장이 그의 머리에 있던 그릇을 깨뜨리며 스스로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잡았다. 며칠이 지나도 족장은 여전히 수일이 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아내가 갑자기 그가 만든 차가 상인들에 의해 구매되어 주요 국가에 소개되었다고 알리기 전까지였다. 즉 그들의 밭에 있는 차의 양이 더 이상 수요를 공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수일은 더 희귀한 것이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제안하며 그것을 지역 특산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의 한 노인도 광산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채굴을 위한 노동자가 부족했다. 한때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던 돌들이 장인들의 손을 거쳐 추장의 축제 동안 착용했던 보석으로 변모했다.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보고 수일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추장이 수딜이 한 모든 일을 깨달았을 때 수일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수일의 목표는 지구 부족을 모집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사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들의 군사력이 결정적일 것이다. 추장은 이제 진정으로 수일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고 느끼고 그에게 희망을 두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그는 수일을 그의 아버지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다. 한편 요나의 그룹은 항구 도시에 도착했다. 유는 그곳이 아리유 드래곤이 숨어있는 곳이라고 믿었다. 학은 그곳에 이전에 가본 적이 있었다. 카이아는 지쳐 있었고 그룹 전체가 너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학은 혼자서 도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요나가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을 때 학은 그녀가 최근에 잘 자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남아 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윤에게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고 맡기고 혼자서 도시로 들어갔다. 거기에 도착하자 학은 그곳이 이전보다 더 생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몇몇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분노하고 있었다. 학과 초록머리의 젊은 남자가 개입하기 위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소녀가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고 군인들과 맞서 싸운 후 결국 그들을 따돌렸다. 초록머리의 남자는 갑자기 소녀를 학에게 넘기고 급히 떠났다.
그는 항구의 배로 돌아가 선장과 재회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군인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근처에 흰 용과 푸른 용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날 밤 학이 돌아왔고 그룹은 다음 날 쇼핑을 위해 도시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나와 카이아는 이미 아루유, 용이 해안의 정박한 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시나와 카이아는 그룹을 안내하여 아루유 용을 찾았다. 하크는 갑자기 혼자 가기로 결심하고 이전에 군인들과의 만남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이들과 떨어졌다. 그룹이 문제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크는 항상 요나의 곁에 그림자처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아가 아루유 드래곤의 존재를 감지한 배로 그룹을 이끌었을 때 그 존재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 순간 아루유 드래곤은 도시에서 하크와 재회했다. 아루유 드래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으며 하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크를 술집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크가 왜 항구 도시가 이렇게 생기가 없어졌는지 묻자 아루유 드래곤은 특정 영주가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곳이 변했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그는 저항할 생각이었다. 윤과 요나가 예상치 못하게 도착해 하크를 발견하고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했다. 하지만 아루유 드래곤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하크는 아루유 드래곤이 백룡과 자신을 갈등하게 만드는 존재를 감지하고 떠나자 요나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을 보호하는 인물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했다. 그 사이에 하크는 군인들로부터 도망치는 그룹을 이끌어야 했고 결국 그와 아루유 드래곤이 전날 구했던 소녀와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룹을 자신의 일터로 데려갔고 하크는 도시가 부패한 영주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며 그의 군인들이 힘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포함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들은 가게를 파괴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납치하며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의 상업은 거의 붕괴되었다. 요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미소가 왜 그렇게 가짜처럼 보였는지 이해하였다. 윤이 해적에 대해 묻자 그 소녀는 해적들이 즉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으며 영주의 배에서 물건만 훔쳤다고 밝혔다. 그날 밤 아루유 드래곤은 영주의 화물선 중 하나에 몰래 들어가 마약 밀매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배 선원전원이 나타나 화물선을 공격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루유 용의 특별한 능력은 달이었는데 그것으로 매우 높이 뛰어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해적선은 승리를 주장했고 선장은 영주의 화물선을 불태우라고 명령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금지했으며 이는 임무를 성공시키려면 항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중에 선장은 아루유 용이 평소와 달리 조용한 것을 눈치챘다. 그는 전날 밤 학과 함께 싸운 것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모두가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다. 왜냐하면 13년 전 그는 자유를 찾아 마을을 떠나 이곳에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장은 현재 더 유능한 사람들을 모집해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고 부패한 영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많은 힘이 필요했다. 아루유 용이 학을 만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가 학을 데려오길 바랐다. 아루유 용은 학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학이 현재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루유 용은 다음 날 다시 학을 찾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다. 학과 일행도 아루유 용을 찾고 있었지만 근처에서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개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는 일행을 구석으로 끌어들여 병사들이 전날 밤 해적들이 짐을 훔쳐가 미쳐버렸다고 설명했다. 지금 행동하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받을 뿐이었다. 병사들이 떠나자 일행은 다시 움직였다. 학은 도시에서 지금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기에 갑자기 다시 일행과 떨어졌다. 아루유 드래곤은 이를 보고 하크를 모집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크는 나중에 아루유,
드래곤을 다시 만나 그도 이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크처럼 두 사람은 지명수배 포스터를 태웠고 아르유 드래곤은 하크를 모집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크는 그가 어떤 변태 같은 괴물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그를 쫓아내기 위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아르유 드래곤은 다시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었고 하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하크는 그 후 요나의 그룹에 합류했고 아르유 드래곤은 다시 한번 사라졌다. 하크에게 이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르유 드래곤은 여전히 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나중에 우연히 넘어졌고 카이아에게 발견되었다. 한편 요나의 그룹은 이전에 군인들에게 공격받았던 가게로 돌아갔다. 가족 중 한 아이가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요나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그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요나는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이 괴로웠다. 그녀는 아버지 때부터 이곳이 혼란스러웠다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결심했다. 이때 카이아는 이미 지아의 이야기를 들었고 지아 자신은 현재 항아리 안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카이아는 항아리를 들고 다녔다. 하지만 지아가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을 만날 것이라는 말을 듣자 그는 항아리를 부수고 탈출하며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거나 섬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아는 그 후 떠나서 다시 한번 학을 찾았다. 자신을 소개하고 학에게 다시 함께하자고 초대했다. 하지만 학은 계속 거절했다. 요나가 나타나자 지아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피해야 할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요나는 그가 정말로 아리우 드래곤이라는 것을 감지했고 카이아가 곧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착했다. 지아는 네 드래곤과 크림슨 드래곤 킹 사이의 유대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아는 그녀의 부하가 될 생각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요나는 그를 강제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을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고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아가 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힘을 합쳐 지역 영주와 싸우기 위해 그의 선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녀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아는 다음날 그녀가 하크와 함께 그의 배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요아돈이 한 후 다음날 아침 그룹은 지아의 선장을 만나러 갔다. 하지만 선장은 먼저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룹을 한꺼번에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학과 두 마리 드래곤은 시험을 쉽게 통과했다. 선장은 연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싸울 수는 없었지만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장은 그녀의 눈에서 결단력을 보았고 그녀에게 다른 종류의 시험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늘의 축복 허브라는 것을 모으는 것이었다. 모두가 이것을 들었을 때 놀랐다. 그들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 공주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선장의 명령이었다. 천국의 축복 허브는 클라우드베일 케이프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였다. 이 허브는 상처와 질병을 빠르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고 다가오는 전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요나는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 대장이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 허브는 가파른 절벽의 중간에만 자생했다. 그리고 요나는 드래곤 전사나 하크의 도움 없이 혼자 가야 했다. 요나는 여전히 단호하게 동의했다. 지아가 그녀를 위해 길을 안내했다. 그는 요나가 아래로 따라가면 앞에 있는 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녀의 몸에 딱 맞는 크기의 동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초가 자랐다. 침착함을 되찾은 요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벽에 매달려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강한 바람이 그녀를 놀라게 했고 두려움에 다리가 굳어졌다. 신하의 다람쥐와 지아는 그녀 뒤에서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 지아 자신도 그 약초를 채집하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하물며 여자라니. 하지만 지금 눈앞에 떨고 있는 공주는 한때 자신을 무릎 꿇게 했던 그 공주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요나가 정말 사룡의 주인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요나에게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실패해도 괜찮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 그러나 요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금 돌아선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굴욕적일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발을 끌며 계속 나아갔다.
이 임무를 맡게 된 것은 사실 축복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전투에서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다치면 그녀가 가져온 것이 그들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눈앞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두려워했다. 대장이 혼자 가라고 명령했지만 지아는 뭔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도와주지 않고 그저 따라갔다. 어느 시점부터 지아는 길이 너무 좁아져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이제 요나는 정말 혼자서 가야만 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마침내 그녀는 천상의 축복 어허브를 찾았다. 그녀는 지아에게 알리려고 소리쳤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다. 그녀를 휩쓸어가자 지아는 그녀를 찾으러 급히 달려갔다. 다행히도 요나는 덩굴에 매달려 있었다. 지아는 그녀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선장과의 약속을 깨는 게 두려워 그의 도움을 거절했다.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자 지아는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그들만이 알았기 때문에 상관없었다. 게다가 지아는 젊은 여성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하크와 다른 이들은 요나가 걱정되어 절벽으로 그녀를 찾으러 갔다. 높이를 보자 카이아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그들은 내려가서 그녀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선장은 공주가 신의 축복 약초를 사용하여 신뢰를 얻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막았다. 지금 내려가서 그녀를 구한다면 그녀의 결단을 짓밟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신하는 이미 멀리서 요나가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요나는 요나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신의 축복 약초를 선장에게 주며 지아가 자신을 구했기 때문에 도전을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녀는 도전을 다시 하고 싶어 했어요. 선장은 솔직히 요나에게 매우 만족했어요. 지아가 요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선장이 직접 그를 바다에 던졌을 거예요. 선장은 재판에서 요나를 통과시켰어요. 학은 그녀가 무사해서 안도했어요. 지아는 학에게 요나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항상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물었어요. 학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아는 자신도 요나를 따라 돌보느라 한 살 더 늙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아는 종종 여자 문제로 고민했지만 요나는 특별한 경우일지도 몰라요. 순수하고 고집스럽지만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요. 지아는 학에게 자신과 요나 사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하크는 단순히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아가 보기에 두 사람은 가까웠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고 하크는 요나를 붙잡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하크는 지아의 말을 생각했다. 그는 요나를 여동생처럼 여기며 수원과 공주가 한때 다스리던 땅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그런 맹세에 바쳐졌다. 이제 매일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주를 마주하며 하크는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왕에 대한 맹세를 지켰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크는 요나가 약초를 수확하다 다친 손을 살펴보러 갔다. 그는 가시 상처에 꿀을 발랐다. 꿀을 바르면서 하크는 다시 지아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너무 멀리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다. 생각에 잠긴 그는 꿀을 쏟았다. 별 생각 없이 그는 요나의 손을 핥았다. 공주가 깜짝 놀라 도망쳤고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욕망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요나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투가 끝난 후 해적단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지아를 데려가 달라고 요나에게 부탁했다. 그 순간 신하는 항구에 많은 배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 7척이었다. 모두 무장한 상태였고 선장은 모두를 모아 계획을 논의했다. 그녀는 저기 큰 거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모았다고 추측했다. 이번 의뢰인은 카이 제국이었다. 그들이 밀매하고 있던 물품은 주로 여성과 아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해적 선원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다. 선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위치를 표시했다. 문제는 언제 공격할지였다. 여성과 아동이 실린 배는 어디일까? 적이 그들을 인질로 사용할 것이 분명했다. 선장은 가장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쓰레기들을 한 번에 처치해야 했다. 다음날 모두가 준비에 바빴다. 요나는 여전히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다. 그 모습을 본 몽룡은 그녀에게 도시를 탐험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를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날아가던 중 지아는 지역 영주를 발견했다. 사람들이 그의 마차를 보면 모두 집에 숨어버렸다. 위에서 요나는 변장한 소녀를 보았다. 그녀가 다가가 물어보니 그 소녀는 영주에게서 숨고 있었다. 며칠 전 그녀는 높은 보수가 보장된 쉬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녀와 친구는 어떤 가게에 들어갔다. 더 매력적인 친구는 개인 방으로 초대되었다. 잠시 기다리던 소녀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친구는 이미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그 가게가 영주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 경비병들이 자신을 쫓아올까 두려워 그녀는 변장을 했다. 지아는 친구가 납치된 것뿐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소녀를 안심시켰다. 그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위해 모여드는 장소를 발견한 지아는 소녀가 말한 가게를 조사했다. 그곳 일꾼 중 한 명에 따르면 가게는 모레 오후까지만 사람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만약 좋은 물건이 있다면 영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것이니 그때가 공격할 기회인 듯 했다. 즉 거래는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들은 희생자들을 구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요나는 자원하여 배에 침투해 모두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나섰다. 핵과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계획에 반대했다. 만약 들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배를 다 뒤질 시간이 없었고 그들의 우선순위는 군주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다. 요나는 모두를 설득했고 선장은 그녀가 계획을 실행하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선장은 한 명을 더 지원군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과 카이아가 모두 자원했지만 인신매매범들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만 모집했다.